안녕하세요. 민상원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이메일로 해달라고 했으면 이메일로, 복사를 해달라고 했으면 복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 과연 어떤 자료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관련 자료라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대체 어디까지가 관련 자료냐를 두고 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게다가 이런 관련 자료라고 하는 부분을 악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죠. 일단은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관련 자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한번 그 시행령을 좀 살펴보면은 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령에서 정했으면 그만큼이 관련 자료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법원은 관련 자료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냐 아니냐를 두고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지만 한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서면결의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죠. 조합은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총회를 개최해서 의사를 확인한다는 게 사실 만만치 않은 게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 또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조합원 중에는 정비사업구역과는 다소 먼 곳에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같이 코로나가 심했을 때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몇백 명 이렇게 모이는 조합총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요. 각자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은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개최되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직접 출석하기보다는 서면 결의서를 조합에 보내서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담당하는 조합의 업무를 살펴보다 보면은 과반수가 출석하려면 가령 25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 오신 분은 30명, 서면 결의서를 보낸 분이 270분, 280분 이런 경우를 꽤 자주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이 서면 결의서가 정보공개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서면 결의서에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떤 조합원이 찬성을 했다, 반대를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다른 조합원이 서면 결의서를 확인해서 누가 어떤 안건에 찬성했다더라,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는 비밀 투표의 원칙에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또 서면결의서는 누가 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작성한 사람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서면결의서가 공개되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다가 두 가지 문제가 합쳐지면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을 가진 조합원이 자기와 다른 의견을 낸 조합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라고 해서 확인한 서면결의서를 바탕으로 이 사람 나랑 다른 의견을 냈구나, 거기에 써있는 주소랑 전화번호를 가지고 찾아간다든지 전화를 걸어서 의견을 철회하라, 나랑 같은 의견으로 바꿔달라, 이런 식의 회유를 하는 것은 보통이고 심하게는 협박까지 가는 경우도 꽤 있었죠.
그런데 대법원은 지금으로부터 벌써 10년 전인 2012년에 서면결의서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한번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당시에는 제81조가 정보공개에 관한 조항이었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참석자 명부와 서면 결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석자 명부와 서면 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는 점이라고 판결을 해서 당시 도시정비법하고 동일하게 현재 도시정비법에도 의사록은 공개 대상 자료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서면 결의서도 계속해서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인정되어 오고 있는 것이죠. 대법원이 의사록을 관련 자료로서 공개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데는 당시 도시정비법에는 정보 공개를 할 때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 규정은 현재의 도시정비법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만으로 남아있고요. 주소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대법원은 아주 최근까지도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의무 조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결을 한 적도 있습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것도 사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는 워낙 거액의 사업자금이 돈다는 거는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비리가 사실 벌어지기도 쉽고, 또 한 번 벌어지면 그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 의무를 강하게 규정해야 된다고 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조합원의 알 권리 역시 강하게 보장해야 된다는 근거로 계속해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사람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판결을 해왔어요. 대법원이 지난 10년간 이렇게 강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조합으로서는 어떤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 이게 공개 대상이 되는지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지가 애매한 경우에는 가급적 공개를 하는 쪽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실제로 저희도 업무를 하다 보면 가급적이면 공개를 하시는 쪽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악용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면은 도시정비법에서 이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 역시 모두가 공감하실 만한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아주 따끈따끈한 판례, 올해 1월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서 다소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이 설립되기도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인 어떤 그 정비사업구역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총회의 속기록과 자금 수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이죠. 추진위원회는 이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어떤 자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이것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는데, 원심에서는 이 속기록과 자금 수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거라고 봐서 추진위원회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어요.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과 유사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을 좀 같이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은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에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속기록은 공개해야 되는 관련 자료로 명시되지도 않았고 반드시 속기록이 있어야만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고요. 자금수지 보고서에 대해서도 속기록과 같은 논리로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했어요. 어떠신가요?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과는 확실히 다른 어떤 인상을 받을 수 있죠. 제가 이 판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단지 속기록, 자금수지 보고서 이거 관련 자료 아니야 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부분 때문이 아니에요. 정보공개 청구의 결과 조합임원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라고 하는 것을 넓게 해석해서 조합임원이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안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동안은 대법원이 정보공개 청구의 순기능에 대해서만 강조를 해왔다면 비로소 어떤 그 역기능에 대한 경계를 시작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물론 이 판결을 보시고 이제는 관련 자료가 아니니까 공개 안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면은 매우 곤란합니다. 설사 관련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 나중에 재판에서 법원의 인정을 받더라도 조합원이 정보공개 청구에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재판을 받게 되면은 그만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보공개 청구다 라는 판단이 든다면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라고 결심할 만한 어떤 그런 비빌 만한 언덕이 하나쯤 생겼다 라고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숱한 법적 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마저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중에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고민하는 조합 임원이시거나 혹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조합원이 계시다면은 가급적이면 주변에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물론 우리 법무법인 해안의 문 또한 열려 있으니 언제나 찾아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법적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재개발 재건축 법률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 법무법인 해안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른 변호사님들의 법률 꿀팁들 감상하시면서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